자, 오늘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던 한 나라,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바로 백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야기는요, 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동네 맛집 같은 곳이겠죠? 여기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무슨 일이냐면요. 일본인들이 우리의 전통 관아, 그러니까 선화당이라는 건물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의 첫 번째 불만, 아주 단순했어요. 바로 디자인 때문이었죠. 아니, 저건 우리가 알던 그 관아 건물이 아니잖아. 뭔가 딱 봐도 이질적이고 우리 것이 아니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묘사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그냥 벽은 길쭉하기만 해서 밋밋하고 지붕은 재미없게 평평하다니, 이게 단순히 안 예쁘다는 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알던 한국 건축의 그 멋, 그 혼이 빠져있다는 비판인 겁니다. 이 말도 들어보세요. 한 번도 집 같은 집을 안 지어본 모양이구만. 이건 그냥 건축 비평이 아니죠. 이 분노 안에는요, 미적인 불만을 넘어서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저 점령군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원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동네의 건물 문제로 시작된 이 분노가 어떻게 민족 전체의 더 큰 이야기, 더 큰 투쟁으로 번져나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지붕, 바로 이 팔짝 지붕을 묘사하는 표현이 정말 예술입니다. 날아갈 듯이 멋들어진 이 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이라니, 그 우아함과 복잡한 아름다움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문화의 충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역동적인 우리 스타일이 뭔가 생명력도 없고 그냥 강제로 더 씌워진 듯한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외부의 힘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바로 이완용 같은 친일파, 내부의 협력자들이 이런 일본의 침략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정말 말도 못하게 쓰라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건물 문제로 식당 안이 막 들끓고 있을 때였어요. 분노가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소식은 이전의 논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것이었죠. 형노라는 젊은이였는데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생각해보세요. 내 문화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형노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건축 문제 따위는 정말 사소하게 만들어버릴 나라의 심장부를 겨냥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외놈들이 우리 고종 황제 폐하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한마디에 동네 건물에 대한 지역적인 분노가 순식간에 나라 전체의 생존을 걱정하는 국가적인 공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소문의 출처가 가톨릭 신부에게서 나왔다는 말까지 더해지니까 신빙성이 더해진 거죠.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뭐라도 알아내려고 관아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죠. 자, 이번에는 장면을 좀 바꿔보죠. 외세의 영향력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총칼 같은 무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보라는 이름의 아주 혼란스러운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여기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현대식 농업 육묘장, 종묘장의 개장식입니다. 한 관리가 지역 농부들 앞에 서 있어요. 이 새로운 시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좋게 바꿔줄 건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쓰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과학적인 연구니, 체계적인 농사지도니, 계량과 증식이니, 지금이야 우리가 들으면 대충 알겠지만 당시 농부들 귀에는 이게 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꺽돌이나 설당 같은 농부들의 반응을 보세요. 저게 뭔 소리야? 일본말도 아닌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 언어는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단절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라님들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하는데 정작 그 약속의 언어는 너무나 낯설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건 기회라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통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평범한 사람들, 당시의 백성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마디로 사면초가였죠. 눈에 보이는 우리 전통 건축물은 이질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나라의 상징인 황제는 독살 위협에 시달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방식마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로 개선된다고 하니 정말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신의 문화가 지워지고 당신의 지도자가 표적이 되고 심지어 미래를 설명하는 언어마저 외국어처럼 들릴 때 당신은 어떻게 당신 자신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시 백성들이 마주했던 근본적인 고뇌이자 미래를 향한 모든 불안한 시선 위에 무겁게 드리워진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